광활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춘향전 2번입니다. 춘향전 2번인데 광활룩이 춘향전을 읽을 적에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독법이에요. 춘향전 독법. 광활룩이가 춘향전이거든요. 한문 소설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남녀의 신발만 있습니다. 그렇죠? 나란히. 그러니까 이 방 안에는 두 남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겠죠. 그건 알아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춘화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싸안고 있는 게 춘화도가 아니라 그 유치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말하지 않고 말하기요, 그리지 않고 그리기. 이 소설 비평에서는 이건 홍운탁월법이라고 그럽니다. 홍운탁월법. 구름을 갖다가 해를 갖다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구름을 그려놓는 거예요. 요 동그란 것만 빼놓고 구름을 이렇게 그려놓는다 그러면 해가 된단 말이에요. 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따로. 러시아의 소설 이론가인 이제 슈클로프스키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그랬습니다. 낯설게 하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끔씩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죠? 그거는 사실적으로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블로그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세요. 나는 글을 갖다가 거기에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쓸 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뜻입니다.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형용사나 부사도 쓸 때는 있죠.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없는 구절은 되도록이면 줄여라.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에 글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놓는 겁니다. 글 많이 썼다고 해서 책 40권 썼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형용사, 부사, 말을 미문을 갖다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그런 글 쓰는 이 공간을 갖다가 나보고 여기가 어떠냐 그러면은 나는 괴롭다라는 거 대신에 이 마우스가 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글쓰기의 괴로움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핸드폰 여러분들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갖다가 만약에 핸드폰에 대해서 써라. 핸드폰을 그려놔라. 그러면은 나는 핸드폰에 옛날 죄인들에게 채우던 그 칼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핸드폰에게 나는 올려놓겠어요. 핸드폰의 노예가 됐단 말이죠. 족쇄라든지 그죠? 목에 있는 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그 핸드폰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족쇄가 될 수 있다, 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운초 김부용이라는 그 기생이 지은 부용상사곡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보세요. 해석을 내가 해놨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별이에요. 이별할 때 별이죠. 헤어짐. 그 다음에는 보고픔, 생각. 그 다음에는 노어, 길은 멀어. 신지, 더들지, 소식이 터져. 근데 생각은 힘에게가 있어. 염아재. 그러나 여기 몸은 여기 있어. 신, 유자, 몸은 이곳에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글자 한자, 두자, 석자, 넉자 이러면서 쭉 나갑니다. 이걸 보탑시라고 합니다. 보탑시. 그러니까 탑에다가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원하는 마음으로 쓴 시지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거를 아울러 읽어야지 되는 것이죠. 글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요. 그죠? 그 다음에 전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송색정경 글에는 소리도 있어요. 색깔도 있습니다. 아주 책이 내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죠. 색깔로 따진다 그러면 좀 회색이나 어떠면 검은색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검은색이 주는 그런 어떠한 무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색이 주는 거. 나는 노란색 책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빨강색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책은 정열적인 것은 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의 아주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색깔의 책은. 그 다음에 정도 있어요. 마음이 들어있죠. 경치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이동무 선생이 간서치 이동무 선생이 글에 나오는데 벌레 수염 꽃술 녹청색의 아름다운 강물 비치색의 깃털에 이르기까지도 그 문장의 정신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으며 솥발 병어리 해골이 달시울에도 그 글자체가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다. 바람과 구름 천둥과 번개 비와는 소리와 있어요. 그리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짐승과 벌레들이 웃고 울고 지저귀는 소리에도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마음도 있고 경치도 있다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에 다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내 방 이걸 본다 그러면, 연구실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색깔로 다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마음이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뒤에 다 책이란 말이에요. 저 밖에도 다 책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죠? 연료함량 박시전 병서에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때로 왕성해지면 과부라고 하여 어찌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조문이라도 하듯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더디 오더구나. 처마 끝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 창가에 비치는 달이 흰빛을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가 뜰에 흩날리거나 외기러기가 먼 하늘에서 우는 밤, 멀리서 타구는 소리도 없이 어린 종려는 코를 깊이 걸고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내가 누구에게 이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하겠느냐. 이 연암 박지원의 소설은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글을 1700년대에 썼다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연료 함량 박씨, 연암 선생이 이제 함량으로다가 이제 거기서 원님 생활을 하는데, 그 아전의 그 딸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만 연료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없습니다. 너무 강조를 한 거예요. 임진왜란은 이전에 이후에 흔들리는 국가를 갖다가 붙잡기 위해서 삼강 오륜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삼강 행실도 같은 거 보면은 이 남편이 그 병이 들었다고요. 여자가 허벅지를 갖다 베어서 그것을 갖다 구워서 먹게 해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참혹한 것이죠. 국가가 과부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이게 끊임없이 내려왔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암은 그때 그걸 쓴 거예요. 이 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혼자서 겨우 16, 17살에 시집을 가가지고는 20살이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대상을 치르는 날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의 대상을 치르고. 왜냐면 더 살아야 어디로 시집을 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 과부가 이상한 짓 한다고요. 그 여자, 연료 함량 땅에 사는 그 박시성을 가진 그 여자를 기리는 글인데, 그 앞에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병서입니다. 글이 두 개가 나란히 흐른다 해서 병서예요. 이거는 뭐냐? 어떤 과부가 자기의 두 아들이 아주 잘 성장을 했어요. 그 두 아들을 갖다가 그 두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형님, 그 요번에 아무개를 진급시켜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과부인데 아주 그 참 소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어머니 들은 거예요. 그러니 두 아들을 부른 겁니다. 그 큰 장성한 아들들은 나라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래 놓고는 동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동전이 만질만질해요. 이게 네 어미가 살아온 흔적이란다. 혈기가 때로 왕성이지만 과부에서 어찌 정욕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 동전을 굴려댄 겁니다. 이 얘기를 연암이 왜 써놨겠습니까? 과부에게도 똑같이 정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똑같은. 당시에 그걸 썼겠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대단한 난 문학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양반 박지원이 열알기만 쓴 게 아니에요. 열알기를 쓸 수 있을 정도. 열알을 가면서 대장관이라고 한 게 뭐라고 그랬었죠, 저번에? 똥꼬름 쌓아놓은 거, 퇴비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깨어진 귀와 조각. 그게 바로 실학이라는 겁니다. 거대 담론인 성리학 운운하지를 않고요. 성리학이 지금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천지자연의 글이 있으니 반드시 천지자연의 소리도 있다. 소리의 바탕이 글이 되고 글로 나타내는 것이 소리이다. 김시습, 그 옷의 신동이라는 김시습의 글입니다. 여러분들, 소리에서도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에서도 소리를 보고 마음도 보고 경도 보고, 아까 열려함량 박시전과 같은 그런 소설에서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그 과부의 응어리진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럼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일야부다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에,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응? 저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냥 황하가 넘실넘실 되는 겁니다. 중국의 강이 좀 큽니까? 곡강 같은 거는, 곡강은, 강이라는 것은 직류고요. 하라는 것은 곡강이에요. 곡강은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굽이쳐서, 물이 부르는 데서 굽이쳐서 그러는 건 이쪽에서 팍 부딪히고 저쪽에서 팍 부딪히고, 그러니까 황하는 맑아질 날이 없습니까? 흙탕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곡강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지금 걷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전부 다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눈이. 밤에는 전부 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귀로 물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낮에는 물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요.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라요. 그죠? 그렇게 크게 시계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죠. 근데 낮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수많은 소리가 여기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 계속 납니다.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도. 근데 나는 지금 강의를 하니까 내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소리 못 듣죠? 들리나요? 들리잖아. 가만히 있으면. 이제까지 나를 시중해주던 마부가 고위 읽어봅시다. 아, 나는 이제야 토를 알았도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와 귀가 눈이 되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잘 보이면은요, 너무 잘 보이면 오히려 생각을 못해. 무릇 천국의 악곡을 연주해 본 쥐라야 소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천개의 검을 본 쥐라야 보검을 알 수 있다. 범 조천고기 후 효성이요, 관천검 이후 직이라. 이거 시기를 읽어야 되겠군요. 알식자로다가 기록할 지자도 되는데, 그때 가서 보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0개의 검을 보고 1000개의 곡을 연주해내는 것은 만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수억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라 이거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불시화문이에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지나가는 어린아이라도 붙잡고 물어보는 게 학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보겠습니다.